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분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게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유를 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주된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간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진학률도 낮으니까 한 20세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 65세까지 일을 합니다. 중간중간 쉰다고 그러더라도 한 40년 정도 일을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직장에 머무른 시간이 30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재취업을 통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이유가 일종의 이제 더블 케어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외로 은퇴 자금에서 비용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이제 케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간병비 물론 오래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움직이지 못하시고 전일 간병인을 된다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닥치게 될 때는 자기의 모아둔 은퇴 자금이 의외로 빨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더블 케어로 인한 비용 부분도 우리나라는 큰 부분이고요.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처해진 실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퇴의 시점을 늦추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 300만 원이 없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일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고용률만 하더라도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된 직장을 나와서 이제 제2의 직장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꽤 좋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지금 나와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통해서 일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화하면은 그러면 꽤 많은 소득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그 시점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60대 한 중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 70세 이후 정도 이렇게 잘 맞춰 놓으신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공적연금과 여러분들이 약간 모아둔 금융자산 에다가 좀 더 일하는 기간을 길게 하고 주택연금을 더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언제 받을까 하는 것인데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시점을 조금 연기를 하면은 연 7.2%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소득이 없다면은 국민연금을 조금 연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은 보통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제도대로만 따라가셔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큰 부분은 없고요. 내가 2년 연기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마이너한 것이 아주 메이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메이저한 것은 이제 사적연금에서 일어납니다. 사적연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인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직업 가입하시면은 받을 때 얼마 정도 예상된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출하면서 이거를 종신연금에 넣을까, 예금에 넣을까, 안 그러면은 월 분배형에 넣을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답으로 해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식을 좀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채널에서 접하지 않은 이야기만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건강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피트니스하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대 연구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건강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있은 사람.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걷기하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는 그렇게 피트니스도 안 갔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피트니스를 하는데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울증과 또 거기에 따른 치매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방어적인 질병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든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비를 충당할까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의료 쪽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아플 때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있고 하면은 나의 건강을 훨씬 나의 나이를 아예 거꾸로 할 수 있을 정도, 나의 관절을 바꿀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잘 좀 모아 놓으셨다가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과 건강을 엔티에이징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안한 주거 환경이라는 거하고 이제 주택을 활용한 우리가 자금을 마련한 것, 이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공통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주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의 주택을 노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럼 두 가지 측면입니다. 내가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축소해서 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가서 살까? 이것은 여러분들 부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도심에서 살고 싶어하고 남성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이전에 살던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남성은 살다가 가끔씩 올라와서 같이 살고 자기의 부인은 도심에서 살고 이런 이제 주거 유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하여튼 주거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있어서 이게 노후에 여러분들이 주거 비용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 있고 5억짜리 집에 있고 하면요. 그냥 내가 집에 있으니까 돈 안 드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로 옮기고 15억을 5%만 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에 7,500만 원입니다. 이게 기회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결국 그런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을 꼭 주택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택은 꼭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한 65세를 넘어가서 나의 지금까지 살던 주택이라는 자산을,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도 꼭 고민해 봐셔야 되는 그런 부분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일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사회에서 의미와 그다음에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 건강도 해지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장수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뭐 어떨까 하고요. 비유를 한다면은 조금 깊은 곳에 거물을 한번 쳐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휘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걸 아레테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이것은 잘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장수 사회는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무센 모험이 쓴 소설 중에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붙였을까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폴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고갱이 이제 증권 브로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러 파리로 갑니다. 40대 들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티섬에 가서 평생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본다면은 폴 고갱 달과 6펜스에서 자기의 인생 전반의 삶은 일종의 6펜스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6펜스라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 동그랗고 똑같아요. 그런데 6펜스의 삶, 자기의 이제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인생 지금 앞으로의 장수 시대는 이제 일종의 달의 삶인 것이죠.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강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펼쳐보시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 깊은 목표를 두고 그물을 한번 펼쳐보셔도 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쿠타카와상이라든지 군조 문학상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문학상이 있는데요. 거기 신인들이 다 이전에는 20대들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신인문학상이 받는 사람들이 60대, 70대, 50대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나 아레테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역할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피워오지 못했던 꽃이 있다면은 그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보는 그런 시기로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구체적인 것은 그냥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성장률은 왜 떨어지느냐? 일단 구매력이 있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생산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이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앞으로 1%대 갔다가 이제 0%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경제적인 면 유의외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고령자가 많아지고 2060년이면 아직 많이 멀었지만은 그때 되면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는 적어지고 그럼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영향을 준 게 이런 정도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총 인구 숫자가 피크를 치고 이제 롤러코스터로 간주하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총합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세대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가장 저출산이기 때문에요.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라.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 부분의 변화는 사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도 이 궤적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궤적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이제 혹은 건강보험료를 지탱하려다가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정체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뭐냐 성장이 크게 될 때는 포퓰리즘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이 떨어지게 되는데 성장이 정체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 뭘 더 풀어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은 이제 재정 적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재정 적자는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고 불안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앞으로의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의 단 것을 먹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많고요. 국가가 당연히 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국가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꾸자꾸 소진되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 탄탄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이니까요. 뭐 그것은 땡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이제 상황이 안 닥쳤던 것이고요. 이제 닥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자도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게 되겠죠. 누증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지도 마찬가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이제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아까처럼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요. 일종의 각자 도생 혹은 자기 책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 다른 직업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전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이제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ISA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둘을 다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부분이고요. 사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퇴직연금 안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지, 퇴직연금을 내가 중도에 인출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30년, 40년 동안에 이렇게 내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자산관리, 사적연금 부분에 자산관리를 해서 두 바퀴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재정 전략의 가장 기반은 뭐냐,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저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직장에서 65세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적 연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유망 기업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도 뭐 아주 유망한 곳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자리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방향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을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좀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 관련된 것은 아주 이제 초고령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제 50대, 60대, 70대, 5070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이제 거기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잡는다면은 요양, 헬스케어, 그 다음에 건강,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생에 관련된 부분, 환경, 그 다음에 AI나 로봇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야일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 이 차이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인구구조의 부작용이 100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게 나타난 것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90은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으로 나타난 것으로 가지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이대로 계속할 거라고 보시지 말고 그 외에 90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닥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심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더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도심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아파트 불패 신화죠. 그런 것은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불패 신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한 5에서 10%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로 나누어 본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그건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방과 부동산의 가격 차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2040년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심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차츰차츰 외곽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어떤 퀄리티를 혹은 주택의 퀄리티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매겨본다면요. 19, 8, 7, 6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좁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그거는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높은 아파트를 투기를 위해서 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